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입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자주 발생하며 사망 위험률이 높은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최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고요. 건강한 혈관 상태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기저질환 관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대자연병원 심장센터 윤원식 과장과 함께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뇌로 가는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진행되는 심근경색, 협심증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윤원식 과장과 함께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장병원입니다. 일단 이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장 질환입니다. 네. 이 중에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 약 절반가량이 바로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심혈관 질환, 협심증 이런 질환들은 보통 연세가 많거나 중장년층 이상에서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예. 최근에 이제 비만 인구의 증가와 굉장히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그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흔히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은 많이 들어보시고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질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상이라든지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협심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장 스스로에게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증상이 발생을 하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네. 심근경색은 이 협심증 단계를 넘어서서 갑작스러운 혈관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동맥경화가 갑자기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면서 혈관을 거의 완전히 막거나 네. 100% 막았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이러한 것들은 결국 심장 발작, 치명적인 부정맥 그리고 돌연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을 느끼신다면 네.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먼저 이 협심증의 증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협심증이라는 말 자체에 증상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흔히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특징적인 증상은 가슴, 정중앙이나 왼쪽 가슴 쪽으로 발생하는 압박감, 쥐어짜는 느낌 또는 굉장히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하나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협심증, 즉 심장에서 보내는 통증은 우리 팔이나 다리처럼 이런 체성통과 다르게 사실 내장기관의 통증으로 그 부위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협심증이 왔을 때 네. 가슴의 통증과 더불어서 목이나 아랫배로 방사되는 통증 또는 네. 때로는 양쪽 팔 안쪽이 저린 듯한 느낌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네. 희귀한 케이스긴 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응급실에서 치료했던 환자의 경우 증상이 가슴 통증은 전혀 없었고요. 왼쪽 팔, 양쪽 팔로 방사되는 듯한 저린 통증으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이었던 경우가 있고 네. 다른 분은 역시 가슴 통증은 전혀 없었지만 실신을 해서 오셨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증상이 발생을 하고 환자가 평소에 여러 가지 당뇨나 흡연이나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다면은 네. 심장 전문의에게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이 운동이나
격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평소에 원래 괜찮다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격한 활동 시에 뭐 계단을 많이 올라간다든지 심한 운동을 했을 때 네. 흉통이 발생을 한다면 역시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협심증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협심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요. 네. 안정형 협심증보다 더 위험하고 더 진행된 형태인 불안정 협심증. 그리고 이제 실제 혈관 자체 동맥 경화와는 상관이 없고 일종의 혈관의 예민도와 관련이 된 변이형 협심증이 있습니다. 네. 먼저 안정형 협심증은 네. 협심증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이고 협심증 인구 중에 가장 많은 환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안정 시에는 사실 별 증상이 없다가 뭐 테니스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흉통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또 특징적인 것은 이런 운동할 때 흉통이 있어서 환자가 잠시 쉰다면 또 통증이 자연히 2에서 10분 정도 후에 네. 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안정형 협심증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면 활동 시 흉통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불안정 협심증은 물론 이제 안정형 협심증에서 더 진행돼서 불안정 협심증이 되면 특징적으로 안정 시에도 흉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예. 평소에 운동을 많이 심하게 했을 때만 가슴이 아프시던 분이 뭐 비교적 최근에 뭐 한 달 이내라든지 뭐 몇 주 이내에 최근에는 가만히 있어도 한 번씩 운동할 때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하면은 환자가 불안정 협심증을 갖고 있는 걸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불안정 협심증은 우리가 심근경색과 더불어 급성 관동맥 증후군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응급도가 네. 심근경색과 비슷하다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안정 협심증 처음에 안정형 협심증이었다가 불안정 협심증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치고 바로 심근경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불안정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사실 심장 그 응급도로 따지자면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바로 의사 심장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뭐 CT를 촬영해 본다든지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을 때 혈관 자체에 죽상경화나 이런 동맥경화는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주로 아침 아니면 저녁 아니면 새벽녘에 주로 네. 흉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원인은 혈관의 예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시간, 예를 들어 새벽 같은 시간이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내가 어김없이 뭐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가슴이 아프더라, 새벽에 꼭 아파서 깨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런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해야 되고 예. 사실 혈관 자체에 심한 병은 없기 때문에 예후 자체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협심증, 안정형 협심증이나 불안정 협심증보다 예후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이 역시 심하게 그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환자가 급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점은 우선 협심증 단계에서는 심장 혈관에 네. 내경이 여러 가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로 인해서 좁아지는 상황이어서 충분한 혈액이 가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제 운동을, 그러니까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고 피를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흉통을 느끼게 되고요. 네. 이 단계가 이제 협심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안정형 협심증은 그 상태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네.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불안정 협심증이라는 것은 그 좁아진 거에 추가적으로 혈관 안에 내피세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안정 시에도 흉통이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불안정한 내피세포가 어느 순간 염증 반응과 동반돼서 그 플라크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혈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또 하나 구분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심전도로 저희가 심근경색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심근경색에서 사실 심전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심전도의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심장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협심증과 다르게 심근경색의 경우 피검사에서 심근 효소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심근 효소들은 심장 근육이 괴사를 했을 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괴사를 했을 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괴사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심근경색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상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에 이제 무조건 협심증, 이제 스텐트라는 시술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조건 협심증이 있다고 다 스텐트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또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증상은 있지만 그 혈관 상태의 병의 진행 정도가 경미하다면 우선은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거나 환자가 굉장히 좀 심한 혈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 여기에는 이제 풍선 확장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런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굉장히 심한 전체적인 혈관 모두의 병이 있거나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전신마취와 시행하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 임자의 이 종류와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정립된 몇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 우선 성별인데요. 남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네. 사회자분과 저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사실 위험인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에 45세 이상이 되면 위험인자가 하나 추가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46세 남자라면 이미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성의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위험인자가 하나 추가가 되게 되고요. 네. 그 외에 흡연, 뭐 고혈압, 당뇨, 고지질 혈증, 예.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의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이런 것들이 알려진 위험 인자들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성별이나 나이나 뭐 가족력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은 이외에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그렇죠. 흡연 등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중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남성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경우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을 보면 전 인구 4명 중에 1명이 네.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할 때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고혈압을 진단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고혈압은 알려진 심혈관 관련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경우에 혈관벽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게 결국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과 혈관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높은 혈압은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콩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다 혈관에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꼭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저희가 고혈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이런 고혈압에 연관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짜게 먹는 습관이라든지, 네네. 짜게 먹는 습관 또 뭐 과도한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걸 좀 교정할 필요가 있고요.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압을 저희가 기준 이하로 낮춰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병의 경우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당뇨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과 더불어서 굉장히 심혈관 질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당뇨병을 앓으면 혈관이 분포하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눈이나 콩팥 아니면 뭐 신경 쪽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미세한 모세혈관 합병증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좀 더 큰 중혈관이나 대혈관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네. 이런 합병증들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의 70%가 심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뇨병 환자가
어쨌든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당뇨병이 아닌 사람의 거의 한 10배에 달하고 있고요. 뇌출혈은 거의 2배 이상, 아, 네. 그리고 뇌졸중이나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4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단독으로도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의 위험 인자지만 이런 네. 것들이 만약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과 같이 동반됐을 때는 그 위험도는 훨씬 더 올라가고요. 네. 실제로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혈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갖고 있을 비율은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 네. 당뇨병 자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적절한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다른 위험 인자들도 같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흔히 저희가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고열량 식품은 혈액 속의 지방을 늘리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가급적 동물성 지방의 섭취보다는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고요.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류, 해조류, 생선 이러한 또는 알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밖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알려진 견과류, 그러니까 아몬드나 호두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파나 마늘,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나 아보카도 같은 식품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만일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석회화 소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외래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요. 네. 그분의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당혹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우연히 했는데 네.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보여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라라는 말씀을 듣고 오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소견이 있다면 마치 초기 암을 진단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상동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에 스스로 피를 공급하는 파이프 같은 혈관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파이프가 오래되고 하면 녹이 슬거나 안에 찌꺼기가 끼거나 하게 되는데요. 찌꺼기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하고 이제 오래된 찌꺼기도 있는 반면에 그쵸. 일부는 굉장히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쉽게 씻겨 네. 내려갈 수 있는 찌꺼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상동맥 석회화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은 그 찌꺼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평소에 건강검진으로 오시는 분들이 촬영에서 오시는 CT 대부분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CT인 경우가 많고요. 이 CT 같은 경우는 사실 심장은 적게는 1분에 60회, 많게는 90회까지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실제 관상동맥의 상태, 좁아진 정도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CT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석회화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정보고요. 물론 이 석회화가 많아질수록 실제 관상동맥의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석회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 심장 혈관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좁아져 있다던가 당장 무슨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외래로 내원해서 심장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겠고 네. 이런 경우에 외래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이 그 관상동맥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평소에 느끼는 증상이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위험 인자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약물 치료만 시행하거나 네.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적인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CT를 촬영한다든지 네.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히 1차적으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빠르게 검진 더 받고 네.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병이 사실 장기전이잖아요. 네. 네, 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퇴원 후 관리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네. 요즘 많은 병원에서 1차적으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가 퇴원 전에 사망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대부분 잘 치료받고 퇴원하고 계시고요. 네. 다만 이제 퇴원 후에 일단 시술 받고 나서 약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보다 경각심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환자 사망률이 아니더라도 심근경색의 재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 장애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퇴원 후의 관리도 입원 당시 치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근경색 후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빼먹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 외에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예를 들면 금연을 한다든지 혈압 조절, 당뇨 조절, 체중 감량,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포괄적인 심장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 더 덧붙이자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시술 받고 한 2주 정도 내에는 아직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운동이나 아니면 장기간 비행기 같은 고립된 공간에 이렇게 비행기 탑승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특정 위험 인자에 대한 단독 요법만으로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퇴원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적절한 생활습관 교정, 특히 흡연을 했다면 금연을 하시고 여러 가지 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향후에도 이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심장내과 전문의 윤원식 과장과 함께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식중독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육류나 가금류를 요리할 때는 7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혀 섭취해야 하며 채소류의 경우 물에 5분 동안 담근 뒤 3차례 이상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육류, 생선, 채소, 과일 등 식재료마다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